창남감 다리처럼 글쎄요, 성수대교를 잊었을까요? 평택국제대교 사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는 이 뉴스입니다. 주말에 평택국제대교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이 사고로 지금 국도 일부 기관이 통제되고 있다. 네, 지금 한 3일째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무너진 그 다리 밑에 교량 하부 쪽으로 이제 지나는 차량들이 도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43번 국도 쪽인데요. 43번 국도가 이를테면 어떤 그 도로냐면 세종시라든지 충남 아산에서 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에 차량 통행량이 한 6만 5천 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통제되니까 상당히 그 교통에 장애가 올 걸로 보여지고 사진으로 있습니다. 봐도 좀 느껴지네요. 예, 이종걸 실장님 천만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완공이 돼서 개통된 상태였다면 네네. 정말 아찔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포털의 검색어 1위를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동영상이 나왔는데 동영상이 정말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 도미노처럼 상판이 4개가 연달아 쓰러지는 장면인데 문제는 저렇게 끔찍한 어떤 장면의 동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정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인부들이 바로 직전에 하나의 어떤 공사가 딱 끝난 다음에 휴식 시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명 정도의 어떤 인부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휴식 시간에 딱 걸려서 사고가 났다 하는 것이 불행 중 정말 다행입니다. 예. 진짜 엿가락처럼 휘었다는 표현이 적절한데 그렇다면 이 해당 사고의 원인은 뭔지 평택시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원인 자체는 사실 지금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립이나 국토부 관계자 우리 평택시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판 부분, 교각 부분, 전반적인 것을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43번 국도 교통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교행이 되는지 또 43번 그 국도 위에 있는 상판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에 지금 무너진 상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진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내년 12월 완공인데다가 거리도 우리가 암흑처럼 느껴지는 성수대교 비슷하다. 공법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법이 사실은 안전한 공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의 사고가 좀 안 났던 공법입니다. ILM 공법이라고 압축 공법인데 교각을 설치해놓고 상판으로 좌우에 탈락하지 않도록 교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공법보다는 혹시나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닌지 일단은 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성수대교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짓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준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월호 이전에 성수대교 사건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마음속에 정말 아픔을 간직한 사건이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무학요고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학생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가던 등교 시간이었어요. 많은 차들이 또 출근길이었고 그런데 그 중간이 갑자기 뚝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거의 생중계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장면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고 오늘 댓글에서도 그러니까 성수대교를 잊었느냐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근데 좀 비교를 하자면 이번 사건이 왜 충격이냐면 이거죠. 성수대교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너무 설렁설렁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어떤 참사를 빚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다리를 짓는데 트러스트의 이음매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경각심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 OECD에 정말 내로라 하는 어떤 몇 순위에 꼽히는 국가가 됐다면 이제는 성수대교 같은 사건이 이제는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져왔는데 아니 만들지도 않은 다리가 저렇게 무너졌다고 한다면 지금 성수대교 어떤 교훈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 교수님 인명피해 없다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정보 당국도 관계 당국도 빨리빨리 좀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좀 질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명사고가 났건 안 났건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공법 얘기하셨어요. 공법은 말 그대로 공사할 때
공인된 그 어떤 방법이에요.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들고요. 늘 사고가 나면 그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정된 자재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어떤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굳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양생 기간 이런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이런 거 등등이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뭐 인명피해가 있건 없건 현장 나가서 정밀하게 이것 예. 조사하는 방법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뭐 말씀처럼 인명 피해는 없을지라도 뭐 시공 업체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사고 원인이 만약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고, 그게 아닌 다른 원인이라면 다른 원인에 제공한 어떤 곳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공사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상판이 무너진 아찔한 충격적인 이 평택 국제대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문제도 분명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전국적인 엽기 사건인가.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뿐만 아니라 개 사료를 먹인 뭐 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복중 교수님, 예.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참 이게 20대라고 해도 이제 보니까 남자는 25세 정도 되고 커플입니다. 여성은 한 21살 정도 되는데 아주 20대 초반의 남녀가 아마 가출한 그 10대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포섭해 가지고 성매매 수단으로 삼은 것 같아요. 성매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화대라고 얘기하죠. 성매매 그 어떤 대가 그거를 이제 그 갈취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이죠. 한 16일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 해가지고 묶어놓고 그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옷걸이 그 철사 아닙니까? 그걸 사용해서 결박을 하고 묶어놓고 막대기를 사용해서 때리고 또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개사료에다가 자신들이 침을 섞어서 강제로 먹이는 아주 엽기적인 어떤 그런 그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 하던가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가출한 피해자 이 10대 소녀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됐고요.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이 두 사람 커플은 이 소녀를 그 성매매 도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차량에 태워가지고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화대는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아마 가출 소녀다 보니까 집에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숙식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런 성매매를 어떻게 시켰고 착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성매매 강요도 큰 문제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이 개사료 먹이 이거 인격 모독 이 정도면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어디서 배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도주할 우려가 없게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개사료를 먹이고 거기에 자신들이 침을 뱉어가지고 섞어서 먹인다는 얘기는 완전 통제 상태. 우리한테 귀속된 어떤 존재로 이렇게 인식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선고는 징역 3년 6개월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 일단 성매매 강요죄하고 공동 공갈죄, 특수 상해죄 등을 적용해가지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범행 내용이나 수단이 너무 과학적이고 죄질이 극히 나쁘고 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고려해가지고 징역 3년 6개월을 지금 선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법정 대리인하고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합의의 주체가 안 된다고 아마 판단한 걸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소녀가 아닌 뭐 아버지라든지 법정 대리인이 합의를 했지만 이 소녀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사실은 형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아마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피해자한테 많이 좀 문의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의사에서 합의가 됐는지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판결문상 봤을 때는 법정 대리인하고 합의를 받는 점 고려해서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막 그런 것들을 진정하게 의사를 좀 물어봤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 많이 하면서 이거 아마 참 이거 수사한 그
이 경찰관들도 허탈감 느꼈을 겁니다. 징역 3년 6월 났다고 그러면. 사실은 말이 그렇죠. 뭐 50여 회, 16일간에 걸쳐서 50여 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화대 750을 갈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피해 여학생 입장에서는 그 50여 회가 한 건 한 건 다 그 엄밀히 얘기하면 성폭행 당한 겁니다. 그런 심정적인 어떤 그 내용도 재판부에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고요. 늘 뭐 수사관들이 이런 사건 해가지고 정말 천인공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지키고 있다가 성매매 끝나면 다시 데려가고. 그 정도로 주도 면밀했죠.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감금하고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죄질이 아주 극히 불량한 건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이 관점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재판부가 굉장히 관대한 건 사실이에요. 합의가 여기에서 그 부모, 그것도 뭐 본인 그 합의도 아니고 부모가 물론 미성년자니까 그렇지만요. 그 합의한 거를 참작해서 3년 6월에 이렇게 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범죄는 아마 근절되기 어려울 겁니다. 김복준 교수님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박 변호사님도 이 말씀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법원은 양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했지만 제명만 보더라도 성매매 알선을 시켜가 강요해가 화대를 강치한 부분, 공갈했던 부분, 특수상해했던 부분, 개사료 먹였던 부분, 개사료를 땅바닥에 던져놓고 침 뱉어놓고 먹어라. 이 사실은 범죄를 떠나가지고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 거거든요. 나쁘죠. 예. 죄질이 극히 나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됐다. 근데 가출한 소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하고 관계 부분은 제가 뭐 좀 말씀이 하는 게 좀 어렵지만 이 소녀한테 피해자한테 좀 더 진지하게 의사를 좀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형 자체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이런 사건은 대구에서만 일어났어도 참 글쎄요 안타까웠을 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수입니다. 무슨 엽기 사건이냐면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의 신체를 훼손해서 유기한 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김복준 교수. 예, 이게 저도 이런 사건 한번 취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사건이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6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면도사에 의한 면도사 하는 여성분에 의한 어떤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저도 직접 의정부에서 근무할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동거인한테. 그래서 제가 취급했던 사건은 불행하게도 골목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보비트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인데 이게 또 다시 이게 발생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간이에요. 두 사람이 부부간인데 아마 보험회사 계통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거기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월급을 한 80만 원 정도 아내한테 줬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대가로. 그런데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생활비를 전혀 안 줬던 것 같아요. 딸도, 부인에게요? 예, 딸도 18살짜리 딸이 있었다 해요. 근데 이제 당일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잠자는 남편을 보면서 아마 본인은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너무 돌보지 않고 자기를 무시했고 그런 게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 이런 범행을 했다 했는데 신체 일부를 이제 잘라가지고 뭐 이제 하수구 쪽에 그 변기 쪽에 이거 내려서 보낸 것 같은데 예. 경찰관들이 아마 찾았을 겁니다. 네. 저희가 당시 남편을 호송했던 소방 관계자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환자분께서 민원 제기를 하신 상태시거든요, 지금. 알리지 말아달라. 또 어제도 전화하셔가지고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기사로 나오는지 칼로 잘렸다고 함이라고 신고가 들어왔. 예, 이거 하면서 의식은 있어요.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아내분이 범행을 저지르고 본인이 직접 경찰이랑 소방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아내고 그거를 신고하고 또 소방서에 119에 신고한 사람도 지금 아내입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는 이제 본인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집에 생활비도 한편 안 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구 돈을 쓰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요. 평상시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던져가지고 부부관계 유지가 어려웠다는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내가 밝힌 범행 동기입니다. 그렇죠. 아내 쪽 주장이에요. 그렇죠. 아마 저런 어떤 이유로 그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자르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봤을 때 어떤 원한 관계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특히 지금 피해자인 남편을 좀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일단은 아내의 행동이라는 걸 맞는데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건 당일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음주 양물을 한 적도 없다는데요. 이런 아내 행동 제가 심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해야만 되는 일을 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거고요. 범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미 자기 희생을 갖다 감수하고 한 거예요. 직장 내에서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남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남편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알았을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남편은 나의 힘든 거를 몰라주는구나라고 이제 무시하는 부분이 본인한테 이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중요 부위를 갖다 제거하게 되면은 본인이 아마 감옥에 가더라도 남편은 그때부터 놀지도 않고 본인의 제한된 생활을 할 거니까 차라리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신체 부분을 훼손했다. 근데 지금 부인 쪽은 어떤 심리적으로는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행위를 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고 아마 구급대에도 먼저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관계, 무관심, 무시. 그런데 이제 여기다 반드시 추가할 거는 아마 경찰에서 조사한 이후에 나오겠지만요. 예. 외도 관계를 의심했을 확률이 거의가 지금 발생한 사건들이 99%가 부인이 남편을요? 예, 남편을 외도 관계에 의심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이 범죄가요 가장 많이 만연했던 나라는 90년도 중반경에 태국입니다. 태국이 급작히 잘 살게 되면서 막 부인들을 두세 명씩 두다 보니까 아내들에 의해서 막 반격을 당해가지고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한 300여 건 일어났었어요, 태국에서는. 그래서 태국의 시리라 병원이라고 그 병원은 정밀 접합 관련돼서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가 이런 범죄는 99% 이상이 어떤 외도 관련된 거. 남편의 어떤 불륜 관계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그 부분은 아마 철저히 조사를 할 겁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야 되니까요. 예, 박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여주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중상해, 중요 부위니까 일반 상해가 아니고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버렸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성의 어떤 정신적 부분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불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 청구도 가능하고 특수상해 내지 중상해로 구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잠든 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이 엽기적인 사건 얘기까지 사사건건 사건 사고에서 짚어봤습니다.